그러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책을 떠나는 무의식적 주의가 감지되기 시작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5분 동안에 그래서 책을 몇 번 떠났는지 주의가, 그다음에 5분 동안에 불필요한 생각이 몇 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애들이 셀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팍 줄어요.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훈련시켜도 애들이 그 횟수가 확 줄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방어벽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의가 책을 떠날 때 감지가 돼요. 또는 이때 놓쳤더라도 주의가 책을 떠나면 대부분 애들이 생각 속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어떤 생각이 날 때 또 감지가 돼요. 그래서 2차로 방어벽을 쳐주는 거죠. 이렇게 쳐주면 웬만해서는 그냥 집중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딱 걸고 수업 딱 시작하면 애들이 보통 웬만하면 한 40분, 50분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요, 애들이. 집중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럼 수업 분위기 하여튼, 그래요. 여기저기서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수업 들어가냐, 안 하고 수업 들어가냐가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달라요. 자, 네, 그렇고요. 자, 이제 감각 상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자, 우선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주의가 가지 않으면요, 생각이 덜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주의가 가고 무언가가 감각이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덜 가면 생각이 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감각 상태가 되면요, 좀 이따 경험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몰입 초기 상태와 비슷해요. 자, 다시. 자, 앞에 정면을 보시는데요. 정면을 보시되 아무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앞을 보시면 우리 눈은 자연스럽게 무언가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그럴 거예요.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초점을 떼세요. 그러면 또 어딘가로 초점을 맞추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또 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앞을 그냥 보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약간 멍한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약간 흐려 보이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무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말아 보세요. 자, 잘 되시는 분은 갑자기 손바닥 아무데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손바닥을 보실 때 생각이 있으셨나요? 생각이 없으셨나요?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주의, 집중, 전체주의, 집중, 전체주의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구구단을 외울 때 득셈을 하죠. 초등학교 2학년들이. 2는 2, 2는 2에다가 2대 4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되죠.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집중, 전체주의, 집중, 전체주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주의를 안 해도요. 안 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쓱 들어가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감각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감각 상태에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얘기했던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무의식 내에 최대한 빨리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거죠. 맥락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죠? 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복잡하고 오늘 뭐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고 뭐 막 그 상태로 공부 시작하면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 집중, 전체 집중을 하면서 감각 상태를 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딱 시작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깨지거든요. 이게 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전체주의 집중, 전체주의 집중 몇 번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은 그냥 중학교 1학년인데도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해요. 왜? 힘들지 않거든요. 내가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거든요. 생각을 다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자, 그래서 주의가 가지 않으면 생각의 개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전체주의를 해서 아무 곳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죠.
약간 멍하기도 하고 약간 흐려 보이기도 하지만 그 상태에서 뭔가에 탁 집중하는 순간에 쫙 들어가고 여기 이걸 보는 상태에서는 생각이 없죠. 그 상태에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쭉쭉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해 나가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전에 많이 경험했던 건데 이제 인식이 안 됐던 거죠. 뭐냐면 공부를 좀 하게 되면요 아이의 기질이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요 세 친구의 얘기인데 한 친구는 공부에 대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여학생인데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봐서. 한 친구는 이 뭐죠? 자기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막 안에서 화가 나요. 막 분노 막 이렇게 얘는 지가 학생이고 내가 선생인데 물어볼 때 막 싸움 그러니까 한판 붙자는 느낌으로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물어보면 혼나요. 가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그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 다음에 이 한 친구는 너무 만만하게 봐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1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다 선행을 했어요. 선행을 했는데 수행평가를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진짜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느끼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르는 것만 나와도 겁먹은,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분노를 느끼는 친구는 막 이렇게 자기 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주체를 못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너무 만만하게 보니까 또 문제를 정확하게 안 보는 거죠. 그럼 뭐 이건 이런 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 이게 뭐냐면은 일정 수준을 못 넘어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는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깨줘요.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두려움이나 분노나 모든 것을 만만하게 보는 것을 아이들이 일부러 그럴까요?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라는 사실, 네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일단은 1차적으로 인지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두려움에서 분노에서 약간 만만하게 보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기 시작하죠. 그죠? 자, 이 기질에 밀리는 친구들은요, 한 가지 예는 뭐냐면 아예 그냥 책을 안 봐버립니다. 그죠? 회피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동영상을 2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And this is really what the new science here. Physical to view the pounding heart. Just if you add D6 and all do this together.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996부터 70 빼나가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스트레스를 느껴보는 거예요. It's gonna be fun for me. Okay. I want you all to count backwards from 996 in increments of 7. You're gonna do this out loud as fast as you can. 자, 같이 해보세요. Starting with 996. Go.
자, 해보세요. Go faster. Faster, please. You're going too slow.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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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That guy made a mistake. We're gonna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You're not very good at this, are you? Okay, so you get the idea. Now, if you were actually in this study, you'd probably be a little stressed out. Your heart might be pounding, you might be breathing faster, maybe breaking out into a sweat. And normally we interpret these physical changes as anxiety or signs that we aren't coping very well with the pressure. 자, 2012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게 이제 그 연구인데요.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가 나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그룹에는 스트레스는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해내기 위해서 너희 뇌가 만들어내는 어떤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다라고 설득을 시킨 다음에 이제 했고요. 또 한 그룹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트레스 나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그룹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ure. But what if you viewed them instead as signs that your body was energized, was preparing you to meet this challenge? Now that is exactly what participants were told in a study conducted at Harvard University. Before they went through the social stress test, they were taught to rethink their stress response as helpful. That pounding heart is preparing you for action. If you're breathing faster, it's no problem. It's getting more oxygen to your brain. And participants who learned to view the stress response as helpful for their performance, well, they were less stressed out, less anxious, more confident. But the most fascinating finding to me was how their physical stress response changed. Now, in a typical stress response, your heart rate goes up and your blood vessels constrict like this.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at 자, 보통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면 혈관이 수축하는 거죠. 혈관이 수축한다고 피를 적게 보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구멍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보내야죠. 그럼 혈압은 올라가겠죠. 그죠? chronic stress is sometimes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disease. It's not really healthy to be in this state all the time. But in the study, when participants viewed their stress response as helpful, their blood vessels stayed relaxed like this. 근데 신기하게도 스트레스가 좋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혈관이 이완됐더라는 거죠. Their heart was still pounding, but this is a much healthier cardiovascular profile. It actually looks a lot like what happens in moments of joy and courage. Over a lifetime of stressful experiences, this one biological change c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a stress-induced heart attack at age 50 and living well into your 90s. And this is really what the new science of stress reveals, that how you think about stress. 자, 이겁니다. 사실은 사이언스 오브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과학이 2012년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연구가 된 거죠. 그전에 잘 몰랐어요. 사람 그냥 나쁜 거다 이렇게 믿었는데 2012년도 이후에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우리 몸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죠? 스트레스를 나쁘다? 그럼 스트레스 좋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스트레스는 좋은 거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트레스를 다루어내는 능력이 되게 좋아지게 돼요. Matters. So my goal as a health psychologist has changed. I no longer want to get rid of your stress. I want to make you better at stress. And we just did a little intervention. If you raised your hand and said you'd had a lot of stress in the last year, we could have saved your life. Because hopefully the next time your heart is pounding from stress, you're going to remember this talk and you're going to think to yourself, this is my body helping me rise to this challenge. 자, 그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에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내기 위한 방법. 나쁜 게 아니고. 자, 요거 잠깐 보실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DHE의 두 호르몬이 자, 이 두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코르티솔은 뭐냐면요.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혈관보 벽에다가 스크래치를 자꾸 내요. 스크래치를 내면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면 백혈구가 일을 해야 되고요. 백혈구가 일을 하면 백혈구 숫자가 줄겠죠. 백혈구 숫자가 들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걸립니다. 근데 DHEA는 전혀 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나와요. 그런데 얘가 많이 나오느냐, 얘가 많이 나오느냐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2년 이후에 밝혀진 거예요. 그동안 몰랐어요, 우리가. 나오는데 코르티솔이 너무 많아지면 신체는 성장을 멈추고 면역 체계가 망가지며 우울감이 증가하지만 DHEA가 많아지면 신경 퇴화가 억제되고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며 우울감이 완화된다. 또한 DHEA는 집중력과 인지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으로 뇌의 스테로이드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 예로는 DHEA 비율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에서 학점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반대되어 보이는 두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같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이 두 호르몬을 측정해 두었다. 그 후 스트레스가 몸에 이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상을 3분간 시청하도록 하고 다시 실험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한 후 두 호르몬을 측정했는데 그들의 코르티솔 분비량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놀랍게도 DH 분비량이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이 이 호르몬의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미친다는 거죠. 자, 다시. 자, 불 좀 켜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잘 몰랐던 게 뭐냐면은 그냥 스트레스 나쁜 거다라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일부러 일으키세요? 아니죠. 그냥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지금까지 나쁘다 이렇게 했었죠. 나쁜 거야. 근데 2012년 이후에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그죠?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느냐, DHEA가 많이 나오느냐를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이제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DHEA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험 전날에 공부 잘 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 공부를 한다 또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스트레스가 느껴지죠. 우리는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어떻게 했죠?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거 해볼게요.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그냥 스트레스를 가만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신기하게도요,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의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무의식뇌의 비밀이에요. 그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스트레스가 주는 생각, 감정이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주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 생각, 감정 보세요. 생각이나 감정은요 1초마다 변하죠. 변하는데 느낌은 불편하잖아요. 느낌은 잘 안 변해요. 그냥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을 가만히 느끼고 있으면요, 신기하게도 이 불편한 느낌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예를 들어 공부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는 쪽으로의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크릿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맥락이 좀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몰입이라는 책을 쓰신 서울대 황동문 교수님이 본인의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자, 문제가 어려우면 진전이 안 되고 잡념이 들어오고 똑같은 생각만 반복하다 보면 매우 지루해지고 아무 성과 없이 발버둥만 치다 하루가 간다. 둘째 날 잡념이 생기지 않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셋째 날 완전한 몰입 상태로 들어가서 문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자신감과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런 변화들이 황동문 교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왜? 그 비밀은 여기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첫날 뭘 하셨죠?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죠? 스트레스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 뇌가 그걸 접수를 해요. 스트레스를 느끼는 방향으로 원하네? 이렇게 접수를 해요. 그래서 잡념이 생기지 않고, 이거는 황동문 교수님 하신 게 아니죠. 그냥 잡념이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날 몰입 상태로 들어가고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이거 근자감이죠, 근자감. 그죠? 그냥 근거는 없는데 왠지 해결될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 그냥 느끼고 있는 거예요. 딴 걸, 뭐, 아이디어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느끼고 있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무의식이 일으켜주는 생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또 아이들 같으면 공부를 하는 쪽으로의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두려움이 느껴지고 분노가 느껴지고 모든 것을 만만하게 보고 또 귀찮고 하기 싫고 모르겠 이런 경우에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은 본인이 무의식의 내가 일으킨 그 스트레스의 느낌을 그냥 가만히 느끼게 하는 거죠. 뭐 딴 거 하실 필요 없어. 그냥 느끼고 있는 거죠. 어때? 불편해? 그냥 계속 불편하게 느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그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정확하게 뭔지, 공부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뭔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요, 이거 볼까요? 이제 이런 예들. 자, 나는 생각하면서 걷다 가끔 한 번씩 멈춰선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가 없다. 이때는 멈춰서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저도 파인만 배웠었죠. 자, 이분은 계속 자기를 어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푸는 스트레스 상태에 두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제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흐름을 끊길까 봐서. 그랬을 때 보세요.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본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자기를 어떤 스트레스 상태에 두었더니 생각이 나더라 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자, 이 이나무리 가지오 회장은 평생 동안 사업에서 실패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을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직관을 통하여 중요한 결정을 했다. 자, 내면에게 물어볼 때 즐거웠을까요? 아니죠. 힘들었을 거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직관으로 탁 이게 떠오르는 거죠. 자, 베르테. 젊은 베르테의 수품을 쓸 때 실제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마구스 내려갔다.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펜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썼대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겠죠. 그러다 문득 어떤 주제가 떠올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더니 이게 젊은 베르테의 수품이 됐다는 얘기죠. 자, 아인슈타인. 나는 결코 이성적인 사고 과정 중에 커다란 발견을 이룬 적이 없다. 그죠? 뭔가 A는 B고 B는 C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문득 탁 떠올랐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본인을 스트레스 상태에 두었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맥락 얘기했죠. 우리 아이가 글자에 눌리지 않고 글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가. 그죠? 두 번째는 처리 속도. 그죠? 이 속도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안 되면 속독 학원이라도 보내세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책을 많이 읽게 하시든지. 자, 세 번째는 반복이죠. 반복. 그죠? 자, 근데 이제 반복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루어낼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의 훈련과 생각 훈련을 하셔서 아이들이 이제 주의와 생각을 좀 만만하게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해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정보를 무의식의 내로 넘기는, 그죠? 내가 그동안에는 공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가, 그죠? 이제 한 발짝 빠지는 거죠. 나는 정보만 부지런히 넘겨주면 여기서 다 정리하니까, 그죠? 책임을 약간 들어주면서 정보를 부지런히 날라서 무의식에서 다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뭐 저도 아들이 둘인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맞춤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느냐, 문제가 안 풀릴 때 화가 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너무 만만하게 봐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느냐, 그런 기질이 아들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여기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만만하게 여겨서 자기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만하게 보는 그거를 이제 인지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낼 건가 하는 거는 이거죠. 이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아이들이 오늘 12월 22일 날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애들한테 이해를 하면 아이들이 본인이 느끼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제 서서히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스트레스를 가만히 느끼고 있으면요, 진짜로 생각의 방향이 변해요. 왜냐면은 무언가가 감각이 되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느낌이 감각이 되면 우리 무의식에서 생각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용하면요, 그 24시간 공부만 생각나는 상태로 아이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공부하기가 어때?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지? 그래서 이제 그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죠? 그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는 거죠. 그거를 매일 계속. 그러면요, 보세요.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을 아이가 일부러 할까요? 아니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게 이건 거죠. 공부가 힘들고 어렵고 못하겠고 하는 느낌을 그냥 가만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걸 하루, 이틀, 10일, 20일 해주게 되면은 보세요.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죠? 외부에서 아무리 잔소리 해도요, 바뀌던가요? 자,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잔소리 그렇게 했는데 내가 바뀌던가요? 안 바뀌었잖아요.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죠? 제가 어릴 때 맨날 듣던 얘기가 양말을 이렇게 빨래통에 넣어 놓아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뀌는데 한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맨날 혼나면서도 항상 양말을 아무 때나 이렇게. 지금 저희 큰애가 그렇더라고요. 야, 샤워하고 옷 좀 갖다 놔라 하는데 안 갖다 놔요.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고 그냥 그대로.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실은요, 불편한 친구 같은 거예요. 그죠? 분명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요,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훌륭한 도구로 쓸 수 있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수능 공부에 뛰어들어서 성공할 자신이 없다면, 그죠? 내가 지금 아이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1년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사이에 아이의 1년은 지나가긴 하겠지만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또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1년 뒤에는 아이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와 생각이라는 것을 다루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주의 훈련, 생각 훈련 별거 없죠. 생각 훈련은 생각을 멈추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나는지 그냥 계속 적는 거죠. 주의 훈련은
내 주의가 어디로 가는가를 계속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의에 대해서 주의를 두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기 위해서는 맥락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시험 성적 때문에 글자에 눌려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는. 그래서 글을 열심히 봤는데, 즉, 숲속을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동서남북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맥락을 보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맥락을 보는 게 어려운가요? 그냥 이거는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이유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잘못이에요. 자꾸 성적을 요구하고 잘할 걸 요구하다 보니까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글자를 보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글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글자를 보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처리 속도. 그죠? 우리 아이가 글을 천천히 읽는지 빨리 읽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번 중간 기말보다 한 친구는 시험 범위 문제를 1시간 만에 끝내요. 다 맞췄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것만 체크해라고 했는데, 근데 한 남학생은 6시간이 지나도 체크를 다 못해요. 왜? 모르는 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 중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공부량 차이가 10배 이상 나요. 제가 제 기준에서 보면. 그러면은 당연히 성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열심히 하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정확하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지속. 그죠? 반복이죠, 반복. 결국은 우리 뇌가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반복이죠. 반복을 하면 뇌에 신경이 생기고요. 신경이 생기면 그게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반복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왜? 내가 이해의 주체니까. 내가 불필요한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줘요. 이해는 되는 거고 잡생각은 나는 거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되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없죠. 이해는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다? 글자에 주의를 두고 빨리빨리 아는 양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다 처리해내니까. 왜냐면 우리 무의식의 뇌는 사실은 슈퍼컴퓨터예요. 그렇잖아요. 심장을 멈춘 적이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가 숨 쉬는 걸 멈춘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런 것처럼.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사양이 낮은 의식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두고 글자를 빨리빨리 넘겨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든 또는 공부가 좀 안 되더라도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기질이 발목을 잡아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질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우리 아이를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사실 본인에게도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결국은 코르티솔이나 DHEA의 양을 조절하게 되고,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기 싫은 거죠.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근데 DHEA가 많이 나오면 왠지 하고 싶고, 뭐 좀 더 알고 싶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느낌을 그냥 가만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불편한, 공부를 하기 싫은 공부를 하기 싫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만 가만히 느끼고 있는 거죠. 하루 느끼고, 이틀 느끼고, 3일 느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되던 게 자기 안에서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면은 이제 책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또 속도 내지 마시고 서서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이의 생각을,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가, 그래서 주의와 생각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거는 초등학생도 가능해요. 초등학생도 알려주면 이해를 해요. 특별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서히 유도를 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애의 중학교 수학을 6학년 12월 달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냐고. 그 동안에 제가 뭘 했냐면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작업을 몇 년 동안 한 4학년 때부터 했죠. 4학년 때 3학년 때구나. 3학년 때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4과목 시험을 봤는데 2과목은 평균이야. 2과목은 평균 이상.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화가 나가지고 오빠가 책임진다네 이러.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한 번만 읽어볼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그 유도를 서서히 했죠. 그게 한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 게 아니고 시험 때마다 조금씩. 그랬더니 이제 애가 커서 그러더라고. 아빠 내가 3, 4학년 때는 제대로 못했는데 5학년 때부터 제대로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느끼는 거죠.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5학년 좀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 작업을 조금 본격화했죠. 계속. 그래서 이제 6학년 좀 끝나갈 때니까 조금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밀어붙였죠. 지금은 블랙라벨 같은 수학 문제 3주에 한 권씩 떼고 있어. 계속.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습 방법과 학습 동기가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엄청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실은 아무리 밀어도요 안 가요. 천천히 가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학습 내용이 아니고요. 뭐 영어 수학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아이에게 학습 동기와 학습 방법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머리라는 거 말고 체화되어 있는가. 그것만 되면 그때부터 밀어붙이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각 상태가 뭔지까지만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감각 상태에서 책을 본다는 게 어떤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책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